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18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8쪽인데요.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부동산 경매 절차 개요가 나오죠. 개요가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 기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매의 기본 구조입니다. 경매 기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잘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여기 그 부동산 소유자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있다. 이제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되겠죠. 소유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소유자가 있고요. 이 소유자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그럼 반대로 이 부동산을 매월 집주인에게 차임, 집세를 지급하고 쓰는 사람은 임차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는 이제 계약을 맺겠죠. 그것이 바로 임대차, 민법에 나오는 임대차 계약이 되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이다. 그러면 임차인은 매월 집주인에게 뭐 전세로 들어갔다면 차임을 지급하지 않지만 뭐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 원이다. 그럼 매월 차임을 지급하겠죠. 또 이 소유자는 경우에 따라서 자금이 필요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금융기관은 뭐가 되느냐? 채권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 임대인은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채무자가 되겠죠. 이때 이 채권자는 금융기관이니까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냥 신용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려줄 겁니다. 그러면 이 은행은 근저당권자가 됩니다. 근저당권자. 그리고 이 채무자, 소유자 겸 임대인 이 채무자는 근저당 설정자가 됩니다. 근저당 설정자. 근저당권 설정자로서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금융기관하고 이 채무자 사이는 무슨 계약을 할까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려온 기억 있나요? 은행에서 직원이 찍으세요. 바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근저당권자, 은행은 채권자가 되겠고 근저당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은 이제 설정하게 되면 등기부라고 하는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 나중에 그 등기부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겠는데요. 이제 이게 을구에 들어갑니다. 을구. 을구란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금융기관이고 채무자는 이 소유자 아무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오게 되는 거지요. 또 여러분 이 소유자는요, 이거에 대해서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세금 낼까요? 재산세를 냅니다. 그 재산세는 어디서 징수하느냐? 시, 군, 구가 징수합니다. 이 재산세는 지방세거든요. 그런데 시군구가 징수하는데 이 소유자가 재산세를 못 내게 되면 뭡니까? 시군구가 이 사람의 재산을 뭐 한다? 압류합니다. 압류. 지방세.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게 되겠는데 재산세를 못 내면 바로 시군구가 이 사람 재산을 압류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분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게 되면 법인은 무슨 세금 내죠? 법인세. 개인은 무슨 세금 냅니까? 종합소득세, 소득세. 또 사업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국세를 못 냈다. 국세를 못 내게 되면 바로 세무서에서 이 사람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그 사람의 재산을 뭐 한다? 압류합니다. 압류. 이렇게 국가기관에서는 뭐 한다? 압류합니다. 압류. 또한 여러분, 이분이 이제 자금이 여력이 부족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못 내게 되면 이 재산을 뭐 합니까? 역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지요. 역시 국가가 압류합니다. 압류. 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신용카드 대금을 매월 결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제가 지연되게 되면은 역시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여러분 재산을 뭐 한다?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가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신용카드 회사가 여러분 재산을 뭐 한다? 가압류합니다. 또 개인끼리 채권 채무가 있었는데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역시 채권자가 여러분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개인끼리도 가압류하는 겁니다. 가압류. 그러면 여기서 가압류와 압류가 나왔는데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은 압류가 되겠고 국가기관이 아닌 그런 이런 개인 간의 또 회사 간의 금전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 만약에 국가가 재산을 압류했는데 여러분 이제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세금 내라고 고지하지요. 또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독촉을 해도 언제까지 내라 해서 안 내면 역시 압류하겠다고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 내면 역시 뭐 합니까? 압류하는 거지요. 그래서 압류한 이후에 이러한 압류재산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이러한 압류된 재산은 어디를 통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공매처분하게 됩니다. 공매처분. 이렇게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압류한 재산을 국가기관이 처분하는 것을 공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법원 경매는 이렇게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 채무자가 매월 이자를 변제해야 되는데 몇 개월씩 이자가 연체되게 되면은 이러한 금융기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다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경매냐? 이무경매입니다. 이무경매. 여러분, 이무경매라고 요 임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맡길임자지요. 맡길임. 내가 너에게 돈을 은행에서 채무자가 돈을 빌려오는데 이 빌려온 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게면 그 채권자, 금융기관 네가 알아서 해라.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처분해라 하는 것이 이무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금융기관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이무경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무경매는 좀 고상한 말로 법률용어로 이무경매의 근저당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이무경매인데 그러한 이무경매는 담보권 실행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무경매는 무슨 실행이요? 고상한 말로 법률용어로 담보권을 실행한다. 즉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권 실행을 하기 위해서 경매하는 것이 이무경매가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신용카드 회사가 가압류를 했습니다. 이 채무자가 카드 대금을 연체하니까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역시 먼저 가압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압류를 해놓고 절차를 밟아서 본압류를 이행합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가압류를 걸어놓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 또 지급조서 정본, 지급명령, 이렇게 보통 가압류 같은 건 카드 대금은 민사하지만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사건 심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사건 심판법이요? 소액사건. 그냥 필기합니다.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바로 판사가 카드 대금 결제해라 하고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발급합니다. 지급명령 결정 정본을 그러면 이 채권자 신용카드회사는 이러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에 의해서 판결문, 즉 집행권원이죠. 그래서 가압류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나, 여러분 이 강제는 이 강자가 무슨 강자입니까? 강자. 굳셀강이죠. 굳셀강. 강제경매입니다. 굳셀강. 강하게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강제경매를 통해서, 임의경매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중개를 누가 하는 거냐? 법원이 하는 거지요. 그래서 법원이 많은 일반 대중들한테 경매를 통해서 최고가 가격을 높이 쓴 사람한테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그 매각 대금을 법원에 완납하게 되면 그 법원에서는 채권자, 돈 받을 이러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법원에서는 이러한 배당 절차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사례에서 다시 설명하겠는데요. 이러한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임의경매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때 이 근저당권자는 법원에다가 무엇을 제출하느냐? 임의경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임의경매 신청서. 임의경매 신청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임의경매 신청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이 임의경매 접수가 합당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임의경매 채권자가 접수한 것이 하자가 없다면 법원에 있는 사무관은 담당관은 법원에 있는 소위 주무관이라 이런 행정관, 사무관은 법원에다가 촉탁합니다. 법원이랍니다. 이 법원에 있는 사무관은 어디?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에게 촉탁합니다. 이 아파트가 경매 신청이 들어왔으니 등기부에 기입해달라고 촉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 여러분 아파트 그 과거에는 등기부 등본인데 지금은 재작년부터요, 용어가 바뀌었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입니다. 그 등기소에서 여러분 등기사항을 띄워볼 수 있죠. 그 등기사항에는 이따 나중에 공부하겠는데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갑구란에 바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등기가 되어집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또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갑구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효력이 있느냐? 바로 압류 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효력이요? 압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경매의 기본 구조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물건이 법원에서는 이제 나중에 절차를 다시 공부하겠는데,
이러한 법원에 이러한 경매가 접수되게 되면 이제 감정평가 법원에다가 감정평가도 의뢰하고요. 그렇죠? 또 법원에 있는 집행관은 또 이 매각물건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매각 공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각길이 잡히게 되면 바로 이것이 경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여기 18쪽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세 가지가 있죠? 자, 법원은 이 목적물을 뭐 한다? 압류합니다. 압류한 거를 뭐 합니까? 현금화하는 거죠, 현금. 현금화 해가지고 세 번째, 모든 돈 받을 채권자, 저당권자, 또 압류권자, 또 세입자 임차인, 가압류권자, 또 지방세, 국세, 이러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3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세 가지죠? 여러분 18쪽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재산을 압류해서 그것을 현금화 해가지고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변제하는 그런 절차가 경매 절차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여러분 경매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여러분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요.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할 건데 여러분 19쪽에 보시게 되면 매각물건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매각물건 분석이 나와 있는데 우선 이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 저 뒷장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 경매를 잘하려면은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페이지 갑자기 앞에 18페이지 하다가 왜 뒤에를 보았냐고요? 자, 여러분 민사집행법은요 상당히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첫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민사집행법은요 이 변호사들이 잘하고요. 변호사들이 사법연수원에서 한 학기 동안 민사집행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법무사들은 법무사 1차, 2차 시험 볼 때 민사집행법이 시험범위에 들어가는데 이 민사집행법이 말이죠. 여러분 민사집행법은 우리나라 행정부처 중에 어디가 부처인지 아십니까? 법무부입니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요, 요 민사집행법은 법률밖에 없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없고요. 민사집행법은요, 1조부터 312조까지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민사집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바로 대법원 규칙인데요. 민사집행규칙은 이건 대법원 규칙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법률 마인드 시간에 헌법 밑에 뭐가 있었죠? 법률. 법률 밑에는 대통령령, 시행령. 그리고 시행령 밑에는 시행규칙, 총리령과 각 부령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민사집행규칙은 대법원 규칙입니다. 대법원 규칙으로서 법조문이 218조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사집행법 312조와 민사집행규칙 218조 다 합쳐서 한 530조가량이 되는데요.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경매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일반인들이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자기가 거주할 목적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받거나 주위에 있는 지인들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낙찰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좀 위험한 거지요. 잘못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권리분석 여러분 페이지 118쪽에 보시게 되면 이 권리분석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 시간에 이제 권리분석은 다 할 수가 없고요. 간단하게 용어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118쪽에 오시게 되면 권리분석이라고 나왔어요. 권리분석. 여러분 이게 권자가 무슨 권자입니까? 권세 권자죠? 권리, 분석, 권리 분석. 이 권자가 권세 권자고요. 그리고 이 자는 이로올리입니다. 권세권의 이로올리.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이 주는 어떤 파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권리가 주어집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이 주는 힘인데 권리 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가 없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다 헌법 기본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권리를 잘 활용하고 이용하고 내 지식으로 만들어서 무장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권리인데요. 바로 민사집행법에서 실전 경미에서는 또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권리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에는 뭐가 있느냐? 많이 있어요. 권리 분석에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 법률 분석입니다. 법률 분석. 여러분 이 법률 분석은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 중에서 누가 잘합니까?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잘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권리 분석 잠깐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살려면 어느 지역에 살 거냐? 로컬, 지역 분석이 필요하겠죠? 지역 분석. 그리고 이것을 팔면은 얼마만큼 수익이 있을 거냐? 수익 분석. 수익 분석. 그 다음에 이 물건의 권리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권리 변동. 좀 말이 어렵죠? 권리가 변동된다.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그 물건이 발생되고 그 물건이 변경되고 그 물건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 물건이 발생, 변경, 민법에 나오는 좀 법률 용어라 좀 어려운데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발생, 변경, 소멸. 여러분 내 강의 내용을 100%다 소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만 하시고 흐름 잡아시고 여러분들이 남한테 사기당하지 않고 내 자산을 잘 보호하고 또 경매하는데 여러분 아무 손실이 없이 잘 낙찰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논문 쓰거나 석사, 박사학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이기 때문에요. 모르는 것은 그런 대로 그냥 눈높이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발생, 변경, 소멸의 그런 권리 변동하는데 바로 뭐냐? 성향 분석을 하는 겁니다. 성향 분석. 또 그 부동산에 가치가 있느냐? 가치 분석입니다. 가치 분석. 분석도 많죠. 법률 분석, 지역 분석, 수익 분석, 성향 분석, 가치 분석. 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평가 분석. 평가 분석. 그죠? 그리고 여기 법원에서 이제 경매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바로 법원에서는 감정평가법인에다가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감정평가 의뢰. 그때 그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법인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맹신하면 안 되는 거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감정평가도 해보시고 개별공시니까도 조사해보시고 시장조사도 해봐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시장분석도 이루어집니다. 시장분석. 또한 여러분 가격분석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가격분석. 여러분 스스로가 애널라이시스트가 됩니다. 애널라이시스트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잘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118쪽에 보시게 되면 1번 자 118쪽입니다. 권리분석에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규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나왔습니까? 표제부가 나와 있죠? 표제부. 자, 여러분 기본이 말이죠. 기본이 뭐를 보는 겁니까? 등기부를 볼 줄 아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시게 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제부. 여러분 이 표제부가 있고요. 거기 118쪽을 보세요. 갑구가 있고 뭐가 있나요? 울구가 있죠.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울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표제부라고 하는 것은 이 표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격표지요. 격표. 표제. 이 표자라고 하는 건 격표자가 되겠죠. 그리고 제자는 제곱제자인데요. 표제부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게 표제부입니다. 제일 앞에 등기사항을 띄워보면 제일 앞에 표제부가 나오는데 격표자라고요. 부동산의 표시사항인데요. 거기는 뭐 있느냐? 첫 번째, 그 부동산이 몇 번째에 있느냐? 소재 지번. 소재지가 어디냐? 몇 번째에 있느냐? 그리고 지목이 뭐냐? 여러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목이 다 뭐가 되죠? 대지가 되겠죠? 대. 그리고 건축물 명칭, 건물 명칭. 건물 명칭이 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시게 되면 면적이 나왔죠? 면적이 얼마냐? 그 다음에 구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되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죠?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변동사항인데요. 여러분 요즘에 주소가 다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던 주소가 밑에 2번 표제부 2번에 도로명 주소로 새로운 주소가 표제부에 다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표제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제부라고 하는 것은 제일로 일면 표면에 부동산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표제부가 되겠습니다. 옆에 보게 되면 갑구가 나오는데요. 갑구라고 하는 건 뭐냐?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울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제부라고 하는 것은요, 그 부동산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거고요. 갑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울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 여러분 갑구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존등기는 건물을 처음 지어가지고 최초로 등기하는 것이 소유권 보존등기입니다. 여러분 거기도 한번 써보실래요? 소유권 보존등기는요, 처음에 등기할 때, 보존등기할 때 취득세가 얼마냐? 1000분의 28입니다. 2.8%. 기억하세요? 소유권 보존등기는요, 취득세가 얼마라고요? 1000분의 28. 이 2.8%에는 취득세와 과거에 등록세가 포함되어 가지고 취득세가 그 속에는 등록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취득세는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도 내고 지방교육세도 내기 때문에 실무상 3.16이 됩니다. 실무상 3.16%가 된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여러분, 남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이전 등기한다. 그 등기 원인은 뭐냐? 샀다, 매매. 바꿨다, 교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았다, 등기 원인은 상속.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 등기 원인은 증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매매냐? 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팔고 사면 매매가 많이 있죠. 그리고 상속, 증여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라는 말이 있어요. 가등기.
가등기에도 이제 뭐 담보가등기도 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있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또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압류, 가압류 나왔네요. 압류, 가압류. 압류는 국가기관 등 권력기관에서 하는 게 압류.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가압류인데 갑류와 압류와 가압류도 갑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의무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도 갑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고등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고등기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등기는 과거에 있었죠. 그러나 예고등기는 이제 지금은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삭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소등기, 회복등기도 갑구가 되겠습니다. 말소와 회복등기, 나중에 그 등기법에서 좀 여러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걸 다 모든 것을 100% 소화시키려고 하면 진도가 안 나가고 재미가 없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맞춤을 로키 전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낮은 키로 전략으로 가라. 로키 전략. 학습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이론을 뭐 완전히 안다고 돈 잘 버는 거 아니죠. 흐름을 간파하고 그런 그 어떤 근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낮은 키, 로키 전략으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갑부라고 하는 건 소유권에 관한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보존등기, 이전등기,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의무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는 갑구가 되고요. 을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유권이 아닌 겁니다. 뭐가 있나요? 거기 저당권. 여러분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은 채권자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니까 이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을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상권.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질 수 있는 권리, 지상권.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 그리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 나중에 또 용어 정리해서 공부합니다. 민법에 나오는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임차권. 임차. 그러나 이제 민법에서 이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용익 물건이다 이런 말을 쓰고요. 임차권은 채권에 들어갑니다. 채권. 나중에 물건과 채권도 한번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니까요. 오늘 이 내용을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고 을구는 소유권이 아닌 이유의 권리는 을구인데 을구에는 소유권이 아닌 뭐 있다? 뭐가 들어간다?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을구에 들어간다. 이 정도만 아시고요.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118페이지에 있는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매각 사례 물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